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00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전력망이 어느 날 밤 예고 없이 완전히 차단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단 며칠이 아니라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말입니다. 현재 9천만 인구의 중동 강대국 이란의 테헤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화려했던 도시의 불빛은 자취를 감췄고 거리는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만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전쟁의 참상인 미사일, 폭발음이나 파괴된 건물의 파편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총성 한 번 울리지 않았고 아주 은밀하게 한 국가의 생명줄이 완전히 마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괴한 정전 사태는 단순한 운영 실수가 아닙니다. 47년간 이어진 이란의 견고한 철권 통치, 그 거대한 독재 시스템의 종말을 알리는 서막일 뿐입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수단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요?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이란 국민들은 지금 어떤 고통을 감내하며 변화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지형에 얼마나 거대한 파장과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깨닫게 되실 테니까요. 그럼 시작합니다. 테헤란 시내가 통째로 암흑 속에 잠겼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미사일이 투하된 것도 아니고 스텔스기가 폭탄을 퍼부은 것도 아닙니다. 굉음 한 번 들리지 않았음에도 국가의 모든 기능이 멈춰섰습니다. 과연 어떤 비밀병기를 사용한 것일까요? 그 해답은 하늘에서 내려온 탄소 섬유탄에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그 핵심 원리는 놀라울 만큼 간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머리카락 한 올보다 훨씬 가느다란 실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육안으로는 식별조차 어려운 미세한 실입니다. 하지만 이 실은 전기를 통하게 하는 전도성 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수백만 가닥씩 공중에서 뿌리는 겁니다. 마치 한방눈이 쏟아지듯이 말이죠. 거미줄처럼 허공을 가로지르며 도시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미세한 가닥들이 고압 송전선에 접촉하는 순간 재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전원 콘센트에 금속 젓가락을 넣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강력한 스파크와 함께 합선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현상을 국가적 규모로 재현한 것입니다. 수십만 볼트가 흐르는 초고압 전선에 전도성 실이 엉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엄청난 합선 사고가 터집니다. 변압기는 과열되어 타버리고 차단기는 일제히 내려갑니다. 연쇄적으로 국가 전체의 에너지망이 붕괴되는 것이죠. 이해를 돕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집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는 일이 개별 가구가 아니라 나라 전체에서 동시에 발생한 겁니다. 병원과 공장, 학교는 물론이고 교통 신호등까지 꺼졌습니다. 멈춰버린 엘리베이터에 갇힌 시민들도 많을 것이며 냉장고 속 식재료들은 빠르게 부패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한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나라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정교한 공격을 수행한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세계 최강의 군사 강국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미사일 한 발로 발전소 건물을 통째로 가루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시설을 파괴하거나 군사기지를 초토화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번거롭고 섬세한 방식을 고집했을까요? 발전소를 폭파하면 훨씬 간단할 텐데 말이죠. 그렇게 했다면 이란은 다시는 자력으로 일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력이 끊긴 나라가 무엇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공격자는 발전소의 핵심 시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전기를 수송하는 통로인 송전망만을 정밀하게 타격해 끊어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일상에 비유해보죠. 만약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강도를 잡으려고 집 전체를 폭파해버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강도는 잡겠지만 내가 살아야 할 집까지 사라지고 맙니다. 안식처가 없어지는 셈이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집의 구조는 온전히 보존하면서 침입자만 정확히 몰아냅니다. 이것이 강대국이 숨겨둔 진짜 전략입니다. 이란이라는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47년간 주인 노릇을 해온 독재 정권이라는 불청객만 쫓아내려는 의도입니다. 발전소를 살려둔 이유는 간단합니다. 추후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전선만 복구하면 즉시 국가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이나 인명피해 없이 한 국가의 숨통을 완벽히 틀어쥐었습니다. 게다가 영구적인 손상이 아니라 필요할 때 언제든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여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란 땅에서는 어떠한 비극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 전기가 끊긴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냉방기구는 멈추고 휴대폰 충전조차 할 수 없는 상황 말입니다. 단 하루만 겪어도 견디기 힘들 텐데 9천만 명의 이란 국민은 벌써 한 달째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견디고 있습니다. 기온이 40도를 훌쩍 넘는 척박한 사막 한복판에서 말이죠.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물마저 끊겼습니다. 모든 수도 시설이 전기로 가동되기 때문에 펌프와 정수 시스템이 멈춰버린 겁니다. 마실 물조차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탈수 증세를 보이고 노인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집니다. 병원은 비상용 발전기로 겨우 연명하고 있지만 그 연료마저도 매일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죽어가는 이때 독재자들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할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들은 지하 벙커에서 자가 발전기를 돌리며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음식이 가득 찬 냉장고를 끼고 깨끗한 물을 마음껏 쓰면서 말입니다. 밖에서는 국민들이 갈증과 더위에 목숨을 잃어가는데 지도부는 안전한 벙커 안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47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이들의 행태입니다. 국민의 굶주림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집단이죠. 이것이 바로 이란 독재 정권이 감추고 있는 추악한 민낯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훨씬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이 독재자들이 과연 순순히 물러났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막다른 길에 선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그들의 반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열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란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거대한 석유 자본이나 찬란한 페르시아의 후예, 혹은 중동의 강력한 패권국 같은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이란을 꽤 번듯한 국가로 인식하곤 합니다. 외형만 보면 정상적인 국가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껍데기를 한 꺼풀만 벗겨내면 전혀 다른 실체가 드러납니다. 1979년 이란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기존의 왕정이 무너졌습니다. 이후 종교 지도자가 정권을 장악했고 국민들은 드디어 자유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에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왕의 자리에 성직자가 앉았을 뿐 독재의 간판만 바뀐 꼴이었습니다. 왕관이 터번으로 교체되었을 뿐 국민 위에 군림하며 억압하는 구조는 47년째 요지부동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상황으로 비유해 볼까요? 한 사람이 대통령 위에 서서 의회를 무시하고 법원까지 자기 손아귀에 넣고 흔드는 상황입니다. 선거를 해도 오직 자신이 승인한 후보만 출마가 가능합니다. 눈밖에 난 후보는 시작조차 못하게 막아버리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즉각 감옥으로 보내거나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런 공포 정치가 반세기 가까이 중단 없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조, 어딘가 낯익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북한의 모습과 판박이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흡사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씨 일가의 세습 체제라면 이란은 최고 지도자라는 일인이 군대와 사법, 언론, 경제를 모두 움켜쥐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란 역시 수십 년간 핵 개발에 매달리며 중동 전체를 불안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닮은 점은 또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릴 때 그들은 미사일을 쏘아 올리죠. 이란 정권의 행태 역시 이와 똑같습니다. 세계적인 석유 부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들의 삶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폭발적이고 물가는 매년 통제 불능으로 치솟습니다. 이란 화폐 가치는 지난 10년 사이 처참하게 추락했습니다. 예전에 빵 한 덩이를 사던 돈으로 지금은 빵가루조차 구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그 막대한 석유 자본은 대체 다 어디로 흘러간 걸까요? 여기서 우리를 가장 분노케 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그 돈을 국민을 먹여 살리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동 곳곳의 무장단체를 후원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그리고 이라크와 시리아의 민병대까지 말이죠. 자국민은 굶겨 죽이면서 타국의 전쟁터에 불씨를 뿌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일머니의 진짜 행방이었습니다. 이유는 명료합니다. 주변국이 혼란에 빠져야 자신들의 내부 치부에 관심이 쏠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런 식입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대표가 감사가 두려운 나머지 시선을 돌리려 부서간에 싸움을 붙이는 꼴이죠. 겉으로는 소동을 일으키면서 뒤로는 자기 실속을 챙기는 수법입니다. 주변에서 한 번쯤 보셨을 법한 장면이죠. 마을에 유독 시끄러운 집이 하나만 있어도 동네 전체가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중동에서는 이란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주변 이웃들을 공격하고 위협하면서도 정작 자기 가족들은 굶주림 속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벌써 47년이라는 세월 동안 말입니다. 이어온 행태입니다. 하지만 의문이 생깁니다. 이토록 부패한 정권이 어떻게 반세기 가까운 시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인 국가라면 벌써 붕괴했겠죠. 시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진작 무너졌어야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건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단 하나, 철저한 공포 정치에 있습니다. 반대 세력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거해버렸습니다. 정보의 흐름도 막았습니다. 인터넷 사용은 제한되었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SNS는 모두 차단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검색 기록부터 사적인 연락망까지 전부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신저를 쓰듯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억압은 더욱 가혹합니다. 단지 히잡 착용이 불량하다는 구실로 거리에서 강제로 연행되곤 합니다. 지난 2022년에는 히잡 단속에 걸린 22세 여성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흐사 아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란 전역에 잠재되어 있던 거대한 분노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수십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그들은 여성, 생명, 자유를 외치며 저항했습니다. 당시 정권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대화 대신 무력을 선택했습니다.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차가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대략적인 상황이 그려지시나요? 강대국들이 왜 이 정권만을 표적으로 삼아 강하게 압박하는지를 말이죠. 이란이라는 국가나 9천만 국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그들 위에서 47년간 권력을 독점하며 배를 불려온 집단에 있습니다. 핵무기로 세계를 협박하고 테러 배후를 자처하며 자국민을 총구로 짓밟는 세력. 이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위기에 몰린 독재자들이 순순히 물러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강대국의 정면으로 맞설 용기는 없었기에 대신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치졸하고 비열한 전략을 택했습니다. 벼랑 끝에 선 독재 정권이 꺼내든 그 비장의 카드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공격을 당했다면 보통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당연히 자신을 때린 당사자에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가해자에게 따지거나 항의해야 하죠. 하지만 이란의 정권은 비겁했습니다. 정작 본인들을 때린 강대국 앞에서는 감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습니다. 정면으로 붙으면 패배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상대로 승부를 거는 것은 곧 자살 행위니까요. 그렇다면 이 독재자들은 대체 어떤 짓을 저질렀을까요? 여기서 정말 어이없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황당하게도 이번 분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웃 나라를 공격한 것입니다. 심지어 철저하게 중립을 유지하며 지켜보고 있던 나라, 바로 쿠웨이트를 타격했습니다. 쿠웨이트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면적이 한반도의 채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작은 국가입니다. 인구 또한 고작 400만 명 남짓에 불과하죠. 군사력도 매우 약한 편입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무고한 관찰자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나라를 타격했을까요? 학교 폭력 상황에 비유해보죠. 덩치 큰 아이에게 맞은 학생이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다가 뜬금없이 옆에서 조용히 구경하던 가장 약한 친구를 때리는 꼴입니다. 나를 더 건드리면 이 아이까지 죽겠다라고 협박하는 거죠. 이보다 더 비겁하고 치사할 수 있을까요? 이란 정권이 바로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공격 방식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노린 것은 군사 기지도 정부 청사도 아니었습니다. 군인을 목표로 삼은 것도 아니었죠. 이들이 치밀하게 노린 곳은 다름 아닌 해수 담수화 시설이었습니다. 바닷물을 걸러내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드는 생존의 필수 시설을 공격한 것입니다. 쿠웨이트의 환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막 한가운데 자리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척박한 땅입니다. 1년 내내 타는 듯한 폭염이 계속되고 활용할 수 있는 강이나 호수도 지하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생명수는 어디서 올까요? 오로지 바닷물을 정수하는 공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쿠웨이트에 없어서는 안 될 생명줄과 같습니다. 가동이 중단되는 순간 국가 전역의 수돗물 공급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셨나요? 평소처럼 아침에 눈을 떠서 세수를 하려는데
수도 꼭지에서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상황 말입니다. 식사 준비도 불가능하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실 수 없습니다. 화장실 이용조차 사치입니다. 하루 이틀은 어떻게든 견디겠지만 사흘째부터는 생존의 공포가 덮쳐옵니다. 아기에게 먹일 분유를 탈 물도 환자에게 투여할 수액도 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산업 현장과 소방 시스템마저 마비됩니다. 물 없는 문명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이란 독재 정권이 쿠웨이트에 저지른 짓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생존의 근원을 차단한 것이죠. 그들은 전차를 파괴하거나 군인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정조준했습니다. 전장의 군인이 아닌 집에서 아이를 보살피는 어머니의 목줄을 죄고 등굣길 아이들의 물병을 빼앗은 셈입니다. 이보다 더 비열하고 잔인한 방식이 또 있을까요? 이 행위가 왜 유독 악랄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던진 메시지가 매우 노골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건드린다면 중동 전체를 생지옥으로 만들겠다는 협박이죠. 궁지에 몰리자 주변국을 인질 삼아 동기어진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전형적인 인질극의 수법이죠. 자신의 목이 아니라 죄 없는 이웃의 목에 칼을 겨눈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이웃 국가가 이런 식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자신이 위태롭다고 옆 나라의 상수도를 파괴하는 행위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접한 주변 중동 국가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들불 같은 분노가 일었습니다. 쿠웨이트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이란의 만행을 규탄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생존권을 박탈하느냐는 것이죠.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즉각 반응했고 아랍에미리트 역시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바레인, 오만, 카타르까지 모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란과 적당히 거리를 두며 중립을 유지하던 나라들조차 완전히 등을 돌린 것입니다. 결국 이란 정권은 지지는커녕 적들만 가득 늘린 셈이 됐습니다. 스스로 판 무덤에 빠진 최악의 자충수를 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비극은 이러한 외부의 인질극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이런 추악한 짓을 벌이는 동안 이란 내부에서는 훨씬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독재 정권이 강대국의 미사일보다 더 두려워했던 존재, 바로 자국의 9천만 국민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쿠웨이트를 공격하며 세계를 위협했지만 그들의 진짜 공포는 내부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왜 9천만 자국민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을까요? 미사일은 벙커에 숨어 피할 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9천만 명의 집단적인 분노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사방이 적이 되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경악할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전력이 끊기자마자 그들은 즉시 인터넷망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단 1%의 접속도 허용하지 않은 채 외부 세계와의 모든 통로를 스스로 끊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카카오톡이 멈추고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조차 접속할 수 없는 세상을 말입니다. 전화는 되지만 인터넷만은 죽어버린 겁니다. 뉴스는커녕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가족과 연락조차 닿지 않고 생사 확인도 안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밑을 노르시겠습니까? 지금 이란의 9천만 국민이 처한 현실이 바로 이렇습니다. 완벽하게 고립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어차피 인터넷도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일리가 있는 의문입니다. 전기가 없으니 와이파이나 기지국이 멈추는 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완전히 먹통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기지국은 비상전력으로 가동 중이었고 배터리가 남은 사람들은 간간히 외부와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재 정권은 그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잘라버린 것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진실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내부로 유입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실상과 이란을 향한 세계의 시선, 그리고 국제사회의 요구가 국민들에게 전달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7년 동안 억눌려온 민중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활화산 위에서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격언을 들어보셨나요? 독재 정권이 무력보다 더 두려워하는 진짜 무기는 바로 정보라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대중이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독재의 성벽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을 가리려 애썼습니다. 귀를 막고 입마저 틀어막으려 필사적으로 매달렸죠. 현재 이란 내부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실상은 국경 너머로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인의 접근이 원천 봉쇄되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취재는 불가능에 가깝고
위성 전화나 개인적인 편지조차 철저한 감시와 검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국가 전체가 창살 없는 거대한 감옥으로 변모한 셈입니다. 안에서 어떤 비극이 일어나도 세상은 알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웃 마을의 소식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사회가 파편화되었습니다. 철저히 고립시켜 각계격파하려는 전략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정보 차단만으로는 그들의 잔혹함이 충족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독재 정권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치 야만의 중세 시대로 회귀한 듯한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중 앞에서 자행되는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자유를 부르짖으며 거리로 나선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 가두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에 썼던 비판적인 글 한 줄 때문에 혹은 시위에 참여한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좌제처럼 끌려간 이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붙잡힌 이들의 운명은 어떠했을까요? 재판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형식적인 요식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변호인의 제대로 된 도움조차 받지 못한 채 그들은 곧장 광장에 설치된 교수대로 떠밀려갔습니다. 21세기 문명 사회에서 이토록 야만적인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극도의 공포심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반항하면 너희도 저 꼴이 된다는 경고를 온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학급의 폭군이 본보기를 삼아 누군가를 가혹하게 괴롭혀 나머지 아이들을 위축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인터넷은 끊어버렸지만 죽음의 공포만큼은 입소문을 타고 퍼지도록 교묘하게 방치한 셈입니다. 진실은 철저히 가두면서 두려움만은 유통시키는 수법. 참으로 영악하고도 악랄하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암흑 속에서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말입니다. 타지에 계신 부모님이 무사하신지 물어볼 방법도 없습니다. 전화는 먹통이고 인터넷은 잘렸습니다. 이웃 동네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불길한 소문만 흉흉하게 떠돌 뿐입니다. 사실 여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밖으로 나갔다가 체포라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가족조차 모르는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누가 감히 거리로 나설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대개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인 채 그저 무사히 오늘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버틸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독재 정권이 노린 지점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시민들이 공포에 질려 영원히 무릎 꿇기를 바랐던 것이죠.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말입니다. 지난 47년간 통했던 방식이었기에 이번에도 성공할 것이라 굳게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교수대의 그림자와 총구 앞에서도 이란 국민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항의 불꽃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광장에 교수대가 서고 총칼이 위협하는 가운데 세상과의 연결마저 끊겼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모든 저항이 사그라지기 마련입니다. 압도적인 공포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게 일반적이죠. 지난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늘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항쟁은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진정한 자유를 쟁취했던 국가들의 서사를 떠올려 보세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도 왕권의 탄압이 극심해질수록 시민들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 광주의 비극 앞에서도 시민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숭고한 용기가 지금 이란 땅에서 다시금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분명 인터넷이 완전히 차단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란 시민들은 어떻게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하늘에 있었습니다. 바로 혁신적인 위성, 인터넷 기술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은 지상 케이블이나 기지국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차단할 수 있죠. 하지만 위성 인터넷은 궤도 위의 인공위성에서 직접 신호를 쏘아 올립니다. 지상의 통제를 우회하는 것이죠. 지상의 정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막아선다 해도 저 높은 하늘까지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독재자가 국가 전체를 거대한 감옥처럼 폐쇄하고 창문과 환기구마저 모조리 봉쇄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지붕에는 미처 막지 못한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위성 인터넷이었죠.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이걸 손에 넣었을까요? 그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위성 수신기를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면 그 즉시 체포되어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단두대로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청년들은 몰래 장비를 밀수해 왔습니다. 깊은 밤 옥상으로 기어 올라가 어둠 속에서 하늘을 향해 조심스레
안테나를 고정합니다. 손은 떨리고 심박수는 요동칩니다. 순찰대에 들키는 순간 모든 게 끝이니까요. 마침내 접속이 이루어지는 그 찰나, 이들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정권의 잔혹한 만행이 담긴 영상을 전 세계로 송출한 것입니다. 광장에서 자행된 공개 처형, 거리를 피로 물들인 무차별 사격, 마실 물조차 없어 쓰러져가는 아이들의 실상까지 공포에 떨며 기록한 이 영상들은 하나둘씩 철저한 봉쇄망을 뚫고 세상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촬영 도중 붙잡혀 끌려간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알 길이 없습니다. 완전히 실종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또 다른 청년이 다시 카메라를 고쳐잡았습니다. 누군가 쓰러지면 그 빈자리를 다른 이가 즉시 채웠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 권력이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변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치를 알고 계시죠? 아무리 억누르고 가두려 해도 물줄기는 작은 틈을 찾아내 흐르기 마련입니다.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터져나오는 것까지 막을 순 없죠. 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아무리 은폐하려 해도 결국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들이 퍼져나가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21세기에 도저히 믿기 힘든 참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일제히 이란을 향했습니다. 독재 정권이 가장 기피하고 두려워했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은밀한 어둠 속에 감춰왔던 죄악들이 대낮에 햇빛 아래 폭로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가슴 벅찬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위성 인터넷 사용자는 극히 일부였지만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위대는 수십만 명에 달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통신망은 끊을 수 있어도 사람의 입은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골목과 시장을 거치며 전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희망의 소식이 들불처럼 번져나간 것입니다. 거리에는 촛불을 든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엔 10명 남짓이었으나 곧 100명이 되었고 어느새 1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테헤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파한, 시라즈, 마슈하드 등 전 국토가 저항의 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촛불이 하나둘씩 밝혀질 때마다 독재 정권의 심장은 서서히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서슬퍼런 무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유를 갈망하는 그들의 절박한 외침,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란 국민들의 진면목입니다. 수십 년간 억눌려온 자유를 되찾기 위해 그들은 기꺼이 생명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의 생사조차 장담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 거리로 나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입니다. 가족이 인질이 될 수도 있고 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더는 이런 식으로 연명할 수 없다는 처절한 절박함 때문입니다. 반세기에 가까운 47년의 탄압이 임계점을 넘어버린 것이죠. 죽음보다 더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미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비참한 지옥을 소중한 자식들에게 대물림하는 것, 그 비극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민들이 거리에서 피 흘리며 투쟁할 때 독재의 핵심 지도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진상을 아신다면 아마 분노를 금치 못하실 겁니다. 대외적으로 이들이 보인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TV 앞에 서서 주먹을 휘두르며 호언장담했죠.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서구 세력의 압박에 무릎 꿇지 않겠다며 온갖 강경한 수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제복을 입은 실권자들은 카메라를 향해 비장하게 결사항전을 다짐했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격정적인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마치 조국을 위해 당장이라도 목숨을 바칠 것처럼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들이 의도한 이미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조국을 수호하고 있다. 외세의 침략은 우리가 막아낼 테니 우리만 믿으라는 식이었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유일한 방패이자 구원자인 것처럼 치장한 겁니다. 생필품조차 끊겨 고통받는 국민들 입장에선 저런 당당한 지도자의 모습이 일시적인 위안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소름 끼치는 반전이 드러납니다. 카메라가 멈춘 뒤 그들의 행적을 그려보십시오. 연단에서 내려온 군부의 핵심 인사들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들은 즉시 은밀한 경로로 열강들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말이죠. 제3국을 거치거나 보안이 철저한 통신망을 이용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건넨 은밀한 제안은 무엇이었을까요? 내 자리만 지켜준다면 당신들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겠다는 비굴한 타협의 한마디였습니다. 핵개발 포기는 물론
테러 세력에 대한 지원도 끊겠다고 약속합니다. 군사 기지를 폐쇄하고 미사일 개발을 멈추는 것조차 문제없다고 합니다.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은 자신의 권력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47년간 지켜온 그 자리가 국가의 안위보다 우선인 셈이죠. 백성의 생명보다 자신의 의자가 소중한 이들의 민낯, 얼마나 비겁하고 추악합니까? 거리에서는 시민들이 자유를 외치며 피를 흘리고 교수대와 총구 앞에서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희생을 방패 삼아 제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나라를 통째로 팔아치우고 있는 것입니다. 더 참담한 사실은 이런 매국적인 뒷거래가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권자들이 서로 앞다투어 강대국의 손을 내밀며 남한은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명줄을 잡으려는 경쟁에 불이 붙으며 어제의 동료들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구명보트를 차지하려 서로를 밀쳐내는 형국이죠. 이를 우리 일상에 빗대어 보겠습니다. 회사가 존폐 위기에 처해 직원들이 밤낮 없이 회생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정작 사장은 뒤에서 경쟁사의 기밀을 넘기며 본인의 자리만 보장받으려 획책하는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위기 극복을 외치기에 직원들은 까맣게 모르지만 사실 수뇌부들은 제각기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조직을 살릴 의지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 독재 정권의 처참한 실체입니다. 앞에서는 애국심을 선전하면서 뒤에서는 조국을 경매 매물로 내놓고 있는 꼴입니다.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국민의 고혈을 짜내온 자들의 마지막 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강대국들이 이 파렴치한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열강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자국민을 탄압하고 핵과 테러를 조장해온 이들의 약속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언제든 말을 뒤집을 게 뻔한 자들의 맹세는 양을 잡아먹지 않겠다는 늑대의 감언이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강대국들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체제 교체 없이는 그 어떤 타협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독재자의 권력은 결코 보장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탈출구마저 완전히 봉쇄된 순간입니다. 현재 이 독재 정권의 처지를 요약해 볼까요? 내부에서는 9천만 민중의 저항이 거세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그들의 숨통을 조이며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비밀 협상은 거절당했고 지도부 내부는 배신과 불신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절벽 끝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늘로 도망칠 길도 발을 디딜 기반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고립무원입니다. 하지만 강대국들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협상을 거부한 게 전부가 아니었죠. 그들을 완벽하게 굴복시킬 최후의 일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최종 카드가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비밀 거래는 수포로 돌아갔고 민심은 등을 돌렸으며 외부 세계로부터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진정한 마지막 승부수는 협상 결렬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협은 상공에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오르는 검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사신이라 불리는 비스텔스 폭격기입니다. 이 폭격기가 지닌 위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레이더망을 무력화하며 은밀히 접근하는 이 괴물은 축구장 절반 크기의 거대한 몸집임에도 레이더에는 작은 새처럼 포착될 뿐입니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을 만큼 은밀하며 비행 소음조차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로질러도 지상에서는 그 존재를 전혀 눈치챌 수 없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령 같은 존재가 내부에 감추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수십 톤에 달하는 치명적인 정밀 유도 폭탄입니다. 단 한 대의 폭격기가 출격하는 것만으로도 핵심 전략 요충지 수십 곳을 동시에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유령 폭격기들이 현재 중동 상공을 향해 은밀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단독 비행이 아니라 편대를 이루어 위압적으로 다가오는 중입니다. 전 세계의 군사 위성들은 이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또 다른 가공할 만한 괴수가 동행합니다. 바로 B-52 전략 폭격기입니다. 이 기체는 앞서 언급한 B-2와는 그 성격과 용도가 완전히 판이합니다. B-2가 은밀한 유령이라면 B-52는 모든 것을 부수어버리는 거대한 망치와 같습니다. 기체 하나에 실을 수 있는 화력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서울 전체 면적의 몇 배를 단숨에 폐허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인 파괴력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수많은 격전지에서 그 무시무시한 화력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과연 이 압박감이 상상이 되십니까? 정막 속의 하늘을 가르는 유령과
그 뒤를 따르는 묵직한 망치. 이 죽음의 조합이 자신들의 머리 위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란의 독재 정권은 인지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군사 위성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무엇보다 상대 측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노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고 있나?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 공습의 목적은 단순한 전력, 차단용 탄소 섬유가 아닙니다. 여기서 진정으로 소름 돋는 대목이 드러납니다. 초기 단계에서 강대국은 전선만 차단했을 뿐 발전 시설 자체는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기반을 무너뜨리는 대신 독재 정권의 퇴진만을 목표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1단계 전략이자 나름의 자비를 베푼 정중한 경고였던 셈입니다. 스스로 물러날 길을 열어준 셈이죠. 하지만 독재 정권의 대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이 명확한 경고를 철저히 묵살했습니다. 쿠웨이트의 수자원을 무기화하고 자국민을 가혹한 처형대로 내몰았습니다. 심지어 은밀한 뒷거래를 시도하다 덜미가 잡히기까지 했습니다. 자성은커녕 도리어 더욱 악랄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회생의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찬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2단계인 최후 통첩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선언입니다. 이번 기회마저 놓친다면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우리 일상의 상황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집에 무단 점거자가 들어앉은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대화로 나가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나가지 않았죠. 두 번째 조치로 전기와 물을 끊으며 압박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버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강제 철거 통보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다. 나오지 않으면 집 자체를 허물어 버리겠다. 더 이상의 협상은 의미가 없는 단계입니다. 강대국이 이란 정권에 보내는 메시지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에도 하야하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모든 유전 시설과 국가기관 인프라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전선만 끊어 마비시키는 수준을 넘어 국가의 경제적 혈맥인 재원 자체를 말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석유 시설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란에게 석유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은 국가를 지탱하는 심장이자 생명줄과도 같은 지갑입니다. 석유 수출액이 국가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석유가 끊기면 자금줄이 마르고 돈이 없으면 군대를 유지할 방도가 없습니다. 군대가 와해되면 독재 정권의 몰락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전시설이 파괴될 경우 이를 복구하는 데만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전력망을 복구하는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비극입니다. 다시 연결하면 그만인 전선과 달리 폭격으로 초토화된 유전지대는 재건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입장에서 이 경고가 얼마나 소름 끼치는 위협으로 다가올지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건물은 보존하되 침입자만 축출하겠다는 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건물죄로 매몰시키겠다는 쪽으로 방침이 바뀐 것입니다. 일말의 온정조차 거두어들였으며 더 이상 타협의 여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47년을 이어온 장기 집권의 수명은 이제 몇 주 단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단 며칠 혹은 단 몇 시간의 운명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종말을 향한 시계추는 멈추지 않고 쉼없이 돌아가고 있으며 하늘을 뒤덮은 검은 사신의 그림자는 시시각각 그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독재 정권은 백기를 들까요? 아니면 파멸의 순간까지 저항할까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비극적인 결말은 이미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긴박한 사태를 목격하며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총성 한 발 없이 전력과 물자를 차단하여 국가를 마비시키는 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 바다 건너 먼 이란에서 벌어지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과연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여러분은 진정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란에서 펼쳐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확인하셨듯이 단 한 발의 탄소 섬유탄이 국가 전체의 기능을 정지시켰습니다. 화력을 동원하거나 인명 피해를 내지 않고도 한 나라의 근간을 완벽히 무력화한 것입니다. 소리 없는 공격이었지만 그 파괴적인 결과는 수천 발의 미사일 투하보다 훨씬 치명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대전의 실체입니다. 탱크가 진격하고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과거의 전쟁과는 결이 다릅니다. 단순한 폭격이 아니라 전력과 용수, 통신망을 끊어버리는 방식이죠. 보이지 않는
교묘한 타격은 사회를 마비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총성 한 번 울리지 않고 국가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입지를 다진 산업 강국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결국 전기입니다. 창원의 정밀기계 단지나 울산의 거대한 자동차 제조 공정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반도체 생산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설들은 단 1초의 정전만으로도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작업 중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소중한 데이터를 날려버린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 허탈함을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해 보십시오. 수만 장의 반도체 웨이퍼가 못쓰게 되고 제철소 용광로 안에 쇳물이 그대로 굳어버리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조선소의 선박 제조 공정은 엉망이 되고 반도체 공장은 찰나의 정전으로 모든 작업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정상화까지 몇 주가 소요되며 그 손실은 조 단위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우리와 맞닿은 북쪽의 위협입니다. 북한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수천 명의 정예, 해킹 부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전 세계의 금융권과 주요 기업을 공격해온 전례가 있죠. 게다가 무인기 기술 역시 위협적입니다. 과거 서울 핵심 상공까지 침투했던 북한의 무인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 이란의 사례처럼 전력망을 겨냥한 공격이 우리에게 가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창원과 울산의 산업 동력이 꺼지게 됩니다. 대중교통은 마비되고 병원의 긴급수술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모든 것이 멈춰섭니다. 한겨울 혹한기에는 난방시설이 먹통이 되어 생존을 위협할 것이며 한여름이라면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노약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참담한 광경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통신망까지 붕괴된다는 점입니다. 긴급 구조 요청조차 불가능해지고 지휘체계의 혼선이 빚어집니다. 신호체계가 마비된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이 되고 물류는 완전히 끊깁니다. 식료품 수급이 중단되고 연료 공급도 불가능해지며 금융 시스템과 결제 수단까지 모두 먹통이 됩니다. 단 며칠 만에 사회는 대혼란에 직면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란이 겪은 현실입니다. 물리적인 교전 없이 국가를 무력화시키는 이 기술은 이미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국가만의 위협이 아닙니다. 사이버 테러와 전자기파 공격, 드론을 활용한 파괴 등 수법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란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독재 체제는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그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의 시련을 이겨낸 이란 국민들은 마침내 후대에 물려줄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해 왔습니다. 공포와 억압으로 국민을 영원히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안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쟁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인프라를 마비시키고 자원을 끊어버리는 정밀한 타격으로 진화했습니다. 전력과 통신, 용수 같은 핵심 국가 인프라를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현대 국방의 핵심 과제입니다. 국방이란 단순히 전차나 전투기를 갖추는 것만이 아닙니다. 발전소와 송전망, 정수장 같은 국가 핵심 시설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21세기에 걸맞은 진정한 안보의 핵심입니다. 평화는 결코 대가 없이 주어지지 않으며 이를 먼 나라의 일로만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까지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안보의식을 다시금 견고히 다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각 이란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결코 간과하지 마십시오.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도 자유를 향해 절규하는 9천만 민중의 함성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총성 없는 인프라 전쟁의 시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는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따뜻한 공감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